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일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되면은 아마 지금 다 풀리는 것 같고 마스크만 빼고 다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거의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풀어놓으면은 어떻게 더 감당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뭐 선거도 있고 또 여러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책을 그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밤늦도록 다른 데서 돌아다니셔도 되고, 또 인원 제한 없이 식당 가셔도 되고, 회식도 많이 할 것이고, 좀 좋은 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 측정의 정의, 그 다음에 측정의 수준, 그 다음에 척도, 뭐 이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마지막 주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남양주반은 월요일, 그 다음에 안양반은 화요일 날 하루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하루에 6과목을 다 시험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교수님들이 거의 다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하루 만에 충분히 다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보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시험을 보시고, 좀 일찍 보시면은 나가서 뭐 거리 제한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으니까 간단히 맥주 한잔 마시고 가든지, 그렇게 친목의 시간도 가지는 게 어떤가 바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측정에 대해서 일단은 봤죠. 측정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이거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측정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것, 이런 과정,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시켜주는 수단이다. 이론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수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정 분석 단위에 대해서 질적이나 양적 값이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규칙화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그래서 측정은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여기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측정하기 쉽게 숫자를 정하든지 명목상 이렇게 뭐를 바꾸는, 규정을 하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무게 얘기를 들었었죠. 몸무게 재려면 어디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저울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55kg입니다. 근데 55kg라는 걸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죠. 0부터 120kg까지의 체중계 보면은,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면은 55kg다.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가리키는 게 눈금의 숫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몸무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거죠. 이만큼은 0이고 이만큼은 55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55kg면은 몸무게에 대한 측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특정 대상에게 저울에 올라가게 해서 그 몸무게를 부여하는 것, 즉 눈금의 수를 측정 대상에게 부여하는 것, 체중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의 수준, 측정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고, 측정의 수준에서 측정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 면목 척도하고 측정하고 거의 비슷한 용어로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의 수준에는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할
목적으로 대상에다가 뭐를 해요? 숫자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으로 글자 그대로 이름을 부여하는 명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명목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을 1, 여성을 2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차원들과 다르게 명목 변수 코드 숫자는 양적인 의미는 갖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남자가 작고 여자가 1이니까 남자의 배네, 이렇게 한 그러한 양적인 의미는 갖지를 않는다. 다만 그들은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성도 있죠. 예,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인종, 인종, 그 다음에 종교, 정당, 출생지, 대학 전공, 머리 색깔, 흰색, 검은색, 요즘은 염색들 많이 하죠. 그런 것도 다 명목 측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배타적이라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같이 남성이 여성하고 같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범주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황인종인 사람이 백인종으로 같이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범주는 아닙니다. 종교도 기독교 믿는 사람이 불교하고 같이 믿는다. 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좀 어렵죠. 정당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똑같은 범주 안에, 똑같은 정당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범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대상은 또 동일한 측정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게 명목 척도, 명목 측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열 측정도 얘기했네요. 이건 순서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배열 순서상 질서를 갖는 변수, 요거를 서열 측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성들은 그 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고 작음을 나타내죠. 이런 형태의 변수들은 사회 계급, 인종차별, 성차별,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은 개인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부호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척도에서 나오면 리커트 5점 척도, 4점 척도 이렇게 나오는데,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근데 이 부호가 양적인 의미는 아니다. 매우 불만족이 4라고 해서 모든 것보다 이렇게 윈이 된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된다면 장애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성향,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수준, 나는 우리 집은 잘 산다, 중간이다, 아주 그냥 상류급이다, 이런 식으로의 상중하, 서열이 정해져 있죠, 이게. 그리고 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에서 25등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걸 서열 측정. 다음에는 등간 측정이죠. 등간 측정에는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임의적 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 측정은 측정된 값들 사이에 서열적인 존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순서 사이의 간격이 또한 일정한 크기로 동일하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도, IQ 검사, 물가지수, 생산성, 시험 점수, 성격,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비율 측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측정은 가장 중요한 특성은 등간 척도에서 정리되었듯이 사용되는 숫자 혹은 범주가 절대적 혹은 자연적 0점을 갖습니다. 절대적, 자연적 0점. 그래서 이제 몸무게라든지 소득 수준, 연령, 가족수, 근무연수, 자산, 가격, 상담횟수 등 절대 0점에 기초한 변수들은 비율 측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는 4 이거 더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사칙연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2배가 더 많다 또는 작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2배라는 거는 뭐예요?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비율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에서 연령은 명목 측정도 될 수 있고 서열 측정도 될 수 있고 등간 측정도 될 수 있고 비율 측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 측정에는 곱하기 나누기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고 모든 통계학적 분석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 측정을 많이 쓰겠죠. 예. 자, 측정 수준별 특성을 보게 된다면은 명목 측정은 범주, 여기에는 성별, 계절, 종교, 결혼 여부, 인종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서열 측정에도 여기는 순위가 들어가는 거죠. 서열 측정에는 등간 간격은 아닙니다. 등간격이 들어가는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0점은 없어요. 등간 측정은 범주, 순위, 등간격은인데 절대 0점은 없다. 그래서 사칙 연산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율 측정은 다 있습니다. 절대 0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점, 절대 0점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 갖고 계산할 수는 없죠. 여기 등간 측정 같이. 이게 이제 측정 수준별 특성을 표 6-4에는 나타냈습니다. 측정 수준까지는 했고, 이제 척도를 보겠습니다. 척도. 자, 척도는 뭐냐? 변수의 강도, 경도 또는 효능을 측정하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계의 평정 척도는 기본적인 척도 형태입니다. 사람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움직이는 일직선 위에 한 점을 관찰함으로써 온도를 알게 되죠. 자, 이런 척도의 형태는 구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척도라고 합니다. 연속성과 할당된 숫자는 사람들이 숫자의 수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돕는 착상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척도 구성은 척도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심리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태도를 측정하는 일정의 잣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척도 구성의 방법이 있는데 주로 측정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스케일링 도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척도는 단일 차원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단일 차원성의 원칙이란 척도의 구성 항목은 단일한 차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척도의 모든 항목들은 하나의 동일 차원적 연속석상에 배열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다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을 측정하는 복합지표 척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차원의 하위 개념들은 각기 단일 차원성의 원칙에 따라서 척도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한 속성 또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의 조작화 및 조작적 정의 방법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차원적 구성과 척도 구성 시의 단일 차원적 원칙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도 척도를 내가 그동안 쓰던 척도가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다. 그럼 척도 개발까지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정이죠. 이 척도로 말미암아 그 논문의 값이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또 이게 유의미한 것이냐 무의미한 것이냐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척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척도의 종류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리커트 척도입니다.
리커트는 서베이에서, 그러니까 설문지죠. 서베이는 설문지를 서베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리커트라는 학자가 193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태도에 관한 서열 수준의 척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재 여러분들 표 6-5번에 보면은 리커트 척도 구성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울증 정도의 예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하면은 우울증에 범죄 있는 사람들은 아마 4에서 5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리커트 척도는 총합평정 척도로 불리기도 하는데, 척도에서 사람의 점수가 그 사람이 제공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총합평정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총합평정 척도는 하나의 변수를 표현한다고 간주되는 여러 개의 질문 문항, 즉 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총합 썸메이션 하여서 측정값을 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 평정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많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조사자는 동의와 반대의 두 개의 범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개 이상의 범주,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응답의 범주를 4개로 구성하면 연구자는 단순히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사이에 존재하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 차이에 대해서 보다 타당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연구자에 의하여 미리 제시되는 표준화된 서열 척도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지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동의, 안 동의, 이건 두 개 너무 뭉뚱그려져 있죠. 그럼 50%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동의, 조금 안 동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여 25%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점점 확률이 정답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 리커트 척도 구성의 예인데, 아까 얘기한 표 6-5의 우울증 정도 이런 거에 보면은 항목은 뭐 30가지 항목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5점 척도로 나타냈습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울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그 수치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척도의 예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급여 수준? 대부분 뭐 불만이겠지요. 난 급여가 매우 높아,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지휘부장, 이건 뭐 보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의 작업 환경, 이것도 글쎄 많이 요구하고, 자기의 능력 발휘의 기회보장, 뭐 보통 동료와의 관계는 좋다, 자신의 업무 권한은 뭐 만족한다, 새로운 업무 학습이나 시도의 기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뭐 불만이다, 아니면 매우 불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리커트식 척도법은 다른 척도에 비해서 척도 구성이 일단 간단하죠. 5개 항목이나 4개 항목 이렇게 딱 정해서 구성이 간단한 편이며,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도를 가진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하여 신뢰성도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 때 리커트 5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문항의 응답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응답 범위 간에 확실하게 순위를 가지게 되며, 그렇죠. 1에서 5까지면 5. 이들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실 엄격한 이거는 등간 척도는 아니죠.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간격은 아니란 얘기죠. 1, 2, 3, 4 이게 똑같은 간격은 아니다. 또한 이제 총점을 가지는 의미가 문항 간의 응답 측정의 편차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리커트 척도를 현재 논문 쓰는 사람들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는 인종이나 서로 다른 집단들을 분리해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 집단이 외부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된 다른 인종 집단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가더스에 의해서 192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집단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한가 또는 거리감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위계화된 일련의 문장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5개의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실 용의 미국인, 오케이, X, 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질문 문항들을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제시되는 질문들은 앞의 질문보다 여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점점 친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까지 나오죠. 여기 나라, 도시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 그러다가 이제 옆집, 그러다가 더 친밀한 당신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을 허락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영국인 이런 것을 점점 거리를 좁혀가면서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구성하게 하는 것. 어떤 조사 대상자가 4번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 조사 대상자는 설문 문항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위계 구조에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설문에는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했을 거예요. 오케이. 다 좋아요. 1번이 되고 다 좋아. 근데 만약에 일본은 자꾸 독도를 지네나라를 한다. 그러면 옆집에 사는 거는 허용하기 싫다. 중국도 요즘 시끄럽다. 안 한다. 영국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상호 간의 거리 측정에 매우 유용하며 또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거리 순위만을 나타내므로 친밀감의 크기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뢰도는 재검사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보가더스 척도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거트만 측정 척도가 있는데, 거트만 척도는 루이스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개발을 했어요. 1940년대 일련의 지표 또는 측정 항목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트만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는 기본적인 단일 차원 또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누적적 강도를 집정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지표들을 이용했습니다. 척도는 일련의 지표들 또는 항목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척도는 이런 것들은 질문 항목, 투표 또는 관찰된 특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도는 매우 다양한 현상을 또 측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범죄 유형이나 약물 사용, 사회성이나 조직의 특성, 투표나 정당 가입, 심리적인 정신병. 자, 이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예, 아니요 또는 참석, 결석의 형태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3에서 30개, 20개의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조사자는 항목들 간에 어떤 논리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그 관계들과 부합하는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일련의 항목들이 한번 측정하면 그 조사자는 그 항목들에 대해 모든 가능한 응답의 결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허트만 척도의 예를 보게 된다면, 아까 이거는 보가더스 척도라고 했죠. 이거 점점 쭉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커트만 척도는 A, B, C, D 문항, 아까 여기 5문항이죠. 플러스는 찬성, 마이너스는 반대.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게 가장 순위가 높습니까? A죠.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많죠. 그 다음에 C, F는 하나도 다 우린 친밀감도 없고 이거는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해서 그냥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지게 보면 이거를 점수화해서 플러스 하나를 1로 치고, 그래서 5점이 되고 4, 3, 2, 1 이런 식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에 응답할 경우 여기 1번에서 2번까지는 찬성하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기 1번에서 2번까지는. 그래서 전체 설문 응답자의 응답 기록을 검토해서 높은 강도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 반드시 낮은 강도의 설문 문항에도 응답을 해야 한다는 강도의 패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5점이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4문항까지 오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4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3문항까지만 오케이, 얘는 두 번째 문항까지만 오케이,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고, 연구자가 만든 강도의 위계질서가 응답자의 응답에서도 실제로 확인되는지의 여부는 재생계수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생계수는 전체 응답자가 응답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설문 문항이 어느 정도로 위계질서상 오류가 발생했는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계수의 공식은 1 오류의 수 나누기 정체 응답자 수 곱하기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재생계수가 1인 경우 완벽한 척도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 1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일반적으로 재생계수가 0.9가 되면 어느 정도 바람직한 척도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커트만 척도의 장점은 응답자 개인을 서열화하고 있어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단점은 척도 구성 항목을 일정한 정도의 강도로 내용을 서열화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제 조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떤 척도냐? 리커트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교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서 끝내고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